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지난 2021년 언론에서 가장 주목했던 단어는 단연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백신 관련 소식 등 반드시 필요한 보도도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감염병 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장된 보도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의 이런 과장된 표현은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언론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아 재난의 사회적 극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은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감염병 보도 준칙을 준수하는 보도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첨예한 갈등이 마침내 봉합되었습니다. 영유아 대상 재난지원금 문제로 시작된 양 기관의 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많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다행히도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12월 14일 충청북도 교육청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도의회 예결위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충청북도는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취약 전 영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무상급식 예산 부족분은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JB 뉴스는 협상의 지렛대가 된 것은 이시종 지사가 강력히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던 명문고였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이 명문고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당초 영유아 재난지원금의 예산 편성을 놓고 어느 쪽 관할인지를 따지는 것도 그렇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하는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예산 배정을 놓고 양 기관이 힘겨루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인 12월 15일에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시종 지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명문고 육성에 협력하겠다는 전날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문고 육성이 기존의 자사고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AI 영재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충북과학고와 연계하려던 방침에서 별도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교육감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또한 장기 검토 과제란 유보적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AI 영재학교를 조기에 현실화하는 방법은 정치적 해법만 남았다고 합니다. 마침 대선이 치러지기에 도교육청은 이미 각 정당에 AI 영재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뉴스는 이제 지역 정치권이 대선 공약에 AI 영재학교를 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12월 16일 CJB 뉴스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조종자로서 중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양보를 압박했고 이시종 지사와 김병호 교육감이 비공개 회동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역할론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킨 것은 도의회가 거둔 최대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각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의원의 중재로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배분은
올해 새로 선출되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AI 영재고 설립 또한 지역의 의지만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의회가 당장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충북도민이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앵커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예상 착공일이 당초보다 넉 달 늦어진 6월이라고 하는데 자칫 사업이 늦어진 것이 행정안전부 탓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청주시가 제출한 신청사 면적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인구 90만 명 미만 도시는 청사 건축 면적이 2만 21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인구 86만의 청주시가 제출한 면적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준보다 큰 2만 8천 제곱미터였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와 청원의 자율통합이라는 상징성과 향후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청 면적을 줄이는 등 사업 규모는 약 30%, 사업비는 500억 원가량 줄여 수시 투자 심사를 의뢰했고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 4개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신청사 건립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사업이 늦어진 것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적 기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청주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난백상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날 뉴스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분 착공이 불가피해지는 등 신청사 완공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신청사 건립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보도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1월 4일 CJB 뉴스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제천 청풍호 수상비행장이 사업 시작 3년 만에 결국 다시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천 수상비행장은 지난 2019년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항했습니다. 사업 추진부터 8년간의 각종 진통 끝에 수상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악재와 맞물려 3년간 이용객이 300명대에 머무는 등 경영난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정상 운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제천시는 위탁 운영사와 맺었던 3년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업체 측에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어려웠던 만큼 제천시와의 협약에 따라 2년간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전국 최초의 수상비행장 운영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업자를 선정했던 제천시도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사업 실패의 책임을 업체 측에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제천시의 이번 사업 포기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는 1980년대 중반 영국 북부의 탄광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발레리노를 꿈꾸는 어린 아들과 남자다운 스포츠를 하기를 바라는 광부 아버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영화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화의 직접적인 배경은 1979년에 집권한 영국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 총리가 당시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면서 낙후된 영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 재정을 단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석탄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지만 80년대가 되자 석탄 연료는 천연가스 자원에 자리를 내주며 쇠퇴하기 시작했죠. 영국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84년부터 1년 동안 이어진 광부 노동조합의 파업이었습니다. 이때 강력한 정부 규제를 단행해서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가렛 대처 총리가
탄광 폐쇄를 발표하자 노조 파업과 탄광 폐쇄가 이어지면서 1년 동안 영국의 석탄 생산량은 65%나 급감했었습니다. 당시 영국 광부의 80%가 이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고 그 이후 영국의 석탄 산업은 결국 황금기를 되찾지 못한 채 2015년 마지막으로 남은 캘링리 탄광까지 폐쇄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탄광 산업의 역사를 생각하면 광부들의 애환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오곤 하는데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석탄은 근대 경제사를 완성시킨 위대한 수단이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초래했던 신비한 물질이기도 하죠. 지난 12월 4일에 방송된 테마 스페셜 지금 여기 운탄고도는 강원도 태백시에 자리한 탄광들을 소재로 해서 한국 근대 산업사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한국 탄광 산업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연이어 경험한 이후 60년대 황폐했던 한국 역시 석탄의 혜택을 크게 입은 국가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의 한국은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고 석유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하는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석유는 비싼 값에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야 했지만 당시 한국에는 탄광도 많았고 또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석탄 매장량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또 나무 땔감으로 인해 산림 황폐화가 심각해지자 땔감을 연탄으로 대체하면 나무를 훼손하지 않아서 녹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석탄 채굴량이 점점 증가하자 석탄을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한 수송수단에도 신경을 써야만 했는데요. 이 시기에 일명 산업선으로 불렸던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 문경선, 가은선이 신설되었고 철로를 개량하는 일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늘 겨울철만 되면 수도권에서는 연탄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에너지원인 석탄 채굴을 독려했습니다. 탄광촌의 특성상 생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상황에서 탄광에 들어가 하루 종일 석탄을 캐야만 했던 광부들은 매일 고되고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만큼 높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로 마을은 붐볐습니다. 당시 태백 지역에서는 지나가던 개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제가 호황이었죠.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태백산 아래에 자리한 상장동 벽화마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상장동 벽화마을은 과거 탄광촌의 영광스러운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림들 덕분에 탄광 이야기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진폐증으로 유명을 날리한 광부들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벽화로 남긴 태백시 상장동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버렸지만 이 폐광지는 다시 또 마을 주민의 힘으로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강아지가 입에 지폐를 물고 있는 벽화가 말해주듯 과거에 번성했던 이 탄광마을의 흔적은 그만큼 석탄이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유가가 안정되고 탄광 채굴이 점차 신부화되면서 채굴 생산 단가가 높아지자 국내산 무연탄의 가격 경쟁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 소득이 점차 증가하면서 청정 연료 수요가 확대되었고 또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확산되는 등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석유는 석탄에 비해 취급하기에도 쉽고
또 연탄을 뗄 때 자주 발생했던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은 가정들이 취사용 도구로 석유 풍로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연탄은 난방이나 산업용 연료로만 사용되면서 그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6년부터 무연탄 수요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 겨울철 난방의 주 연료였던 연탄은 그 특성상 심각한 대기 오염을 발생시켰는데요.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던 정부는 더 이상 채산성이 없는 탄광은 폐광으로 유도하고 또 특별히 장기 가행 탄광을 선정하면서 89년부터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석탄 채굴을 독려해왔던 정책을 멈춘 것이었죠. 이때부터 폐광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80년대만 해도 300여 개였던 탄광이 이제는 전국을 통틀어 4곳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제21호로 지정돼 있는 태백시 철암역두 선탄시설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철암역두 선탄시설은 일제 식민지 시기였던 1935년경에 지어진 국내 최초의 무연탄 선탄 시설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채굴한 석탄 중에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선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한국 근대 산업 역사를 상징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갱 내에서 채굴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한 다음 기차로 운반하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선탄 작업은 주로 탄광에서 죽음을 맞이한 광부들의 미망인들이 도맡아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원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석탄 가루를 많이 마시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선탄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선탄 시설은 한국 전쟁 직후 부분적으로 수선되거나 증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구조는 식민지 시절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탄 설비와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 그리고 폐석장 일대를 한국 근대 산업유산으로 인정받아서 현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을 정도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 바로 철암역두 선탄시설인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도 마지막 광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935년 독일 기술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진 철암역두 선탄시설은 근대적 재료와 공법으로 만들어져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근대 산업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대적 탄광시설을 만들어서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일본인데요. 태평양 전쟁기에 해저에 묻힌 석탄을 캐기 위해 조선인 600여 명이 강제 노역했던 일본의 군함도는 70여 년이 지난 현재 완전한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1890년대에 양질의 석탄이 매정되어 있던 무인도를 해저 탄광으로 개발하면서 유명해진 일본의 군함도는 1000m 깊이의 위험한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2020년 일본의 군함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혁명이 서양의 산물인데 비해서 군함도는 비서양권, 즉 아시아 최초의 산업혁명의 물증들이 집적된 곳이라는 점이 크게 어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유네스코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해저 탄광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후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일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작년 2021년 7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일본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만큼 일본이 앞으로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압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탄광시설은 근대적인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우수한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한국의 태백시 탄광마을도 일본의 군함도 못지않은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해진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태백 철암 탄광 역사촌에 보존되어 있는 낙후된 까치발 건물에서 아기를 등에 업고 탄광에 일하러 나가는 남편에게 손을 들어 배웅하는 안악내의 모습은 한국의 탄광촌에 새겨진 눈물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운탄고도 1330 걷는 길은 2022년 9월에 개통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길이 완전히 조성되면 아이들과 함께 한국 근대 산업 유산을 공부해보고 또 태백 지역 광부들이 탄광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삶의 애환을 경험해보는 기회를 삼아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여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올해 이민년은 길게 끌어온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한 해가 되기를 많은 분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이때 위기와 갈등을 부추기고 불신을 조장하는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소비자는 많은 미디어 매체 중 본질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려 시도하는 매체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TV를 말하다 또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올 한 해도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저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2월 세 번째 토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